네, 챕터 37 취업규칙 분립 변경 관련된 판례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그 것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판례가 많기 때문에 시험 출제의 보고예요. 물론 여기에는 시험 기출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딱 정리해 가시면 취업규칙 분립 변경 관련된 쟁점에서 여러분들이 못 쓰고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것만 쓰시고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규칙 분립변경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뭐 중요한 판례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2015년도 나온 판례가 사실 리딩 케이스로서는 거의 마지막 판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취업규칙 분립변경과 근로자 집단의 동의,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취업규칙의 일부 이루는 급여 규정의 변경이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 일부에게 유리, 일부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자고 했어요? 전체로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그 봤던 것처럼 분리 판단 기준에서 봤던 거잖아요. 판단 기준이 되겠어요. 기주방 사실 추진에서의 기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별 이제 어떤 구분 기준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지적공사 사례입니다. 자,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이때 급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1981년도에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했고요. 월 봉급액을 증액했습니다. 당시에 근로자 집단 동의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이라서 분립변경이죠. 그런데요, 월 봉급액은 증액해서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견 볼 때 좋은 걸로 이제 뭐 상향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향 분립 변경, 이거는 분립하지 않는 변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이익 변경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장기 근속 근로 희망자에게는 뭡니까? 퇴직금 지급률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퇴직금 지급률이 종전보다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장기 근속하면 할수록 종전 근로자에 비해서 불리해졌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희망퇴직자, 이거 뭐예요? 곧바로 퇴직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유리하게 됐다. 왜요? 월 봉급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평균 임금 산정, 즉 퇴직금, 희망퇴직자는 퇴직금 나오잖아요. 이 퇴직금 산정할 때 평균 임금 산정하는데요, 월 봉급액, 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전 3개월까지 따져가지고 그 평균 임금 산정하잖아요. 평균 임금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이게 희망퇴직자에게는 평균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월 봉급액 증액이 희망퇴직자에게는 유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일부에게는 불리, 일부에게는 유리,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후 개정된 급여 규정에 대해서 10년간 이의가 전혀 없었어요. 원고는요, 개정 이전에 퇴직 규정이 더 유리하다라고 주장하면서 10년 전에 변경된 걸 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급여 규정 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퇴직금 지급을 구했고요. 피고공사가 거절하자 원고가 소를 제기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 민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의 제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서 원고 청구 기각하기가 쉽상인데요. 노동법 같은 경우는 달라요. 노무 사건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보호 취지와 그다음에 근로자가 이런 그 이의를 쉽게 제기할 수 없는다는 사정을 다 감안해가지고 비록 10년 전 거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 줍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취업규칙 일부로 이루는 급여 규정의 변경이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변경 전체 집단적 동의를 요하는지 여기 질을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획일적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에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객관적 평가하기 어려우며 같은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 상관의 이 불리했다는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만약에 이 불리하게 된 장기 근속 희망자만 가지고서 이 사람들만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받은 적 없지? 따라서 무효,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책에는 좀 잘 나왔는데 여기 쫄게 나왔는데 여기 책에서는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 PDF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좀 깨져버린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다만 판례는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서 비록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 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거 아까 했었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 규칙 규정 적용되는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에 주체가 된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세분화해서 다시 배우실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서 직접적 불이익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이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그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 받는 근로자 집단만 동의 주체가 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드렸던 것이에요. 어떤 경우냐, 신용협동조합 사례 한번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원고조합 정년규정 개정으로 4급 이하 일반직 정년은 55세에서 58세로 연장, 이건 유리하게 변경됐죠. 그런데요, 3급 이상 관리직 정년은 60세에서 2년 단축됐습니다. 불리하게 변경됐죠. 이때 3급 이상 정년 규정은 3급 이상만의 동의로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3급 이상만 동의하면 끝이냐? 이게 나온 것이에요. 자, 참가인 A는 정년 규정 당시에 여기 참가인이 됐던 이유는 이건 중로위원장이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근로자는 이제 참가인이 되는 것이죠. 정년 규정 당시에 4급 이하였다가 승진하여 2급까지 올랐지만 58세 정년에 걸려서 정년 면직 처리되었다. 참가인 A는 정년 규정 개정이 분립 변경으로서 전체 동의 얻지 못하였던 것 아니냐라고 해서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사용자는요, 3급 이상만 적용되기 때문에 3급 이상만 동의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주장했었고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용자는요. 자, 여기에서 전북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었고요. 자, 전북진호위는 구제명령을 했고, 자, 원고조합이 불복해서 재심 청구했고요. 중노위 재심 청구 기각했고, 1, 2심 대법원 모두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자, 이게 사용자가 패소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뭡니까? 전체 근로자 집단 전체 3급 이상이라 하더라도 4급 이 사람들 이하, 이 사람 전체의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 것이지 3급 이상만 얻는 것 안 된다. 이렇게 봤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근로자 동의 방식과 관련돼서, 자,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요. 이때 동의 방식, 그 다음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쟁점이 됐던 사례에서 나오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례화되면 이걸 딱 쓰면 되는 것이죠. 문제점, 판례, 검토, 사례의 경우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딱 쓰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피고회사는 IMF 금융위기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고요. 급여 규정을 변경했어요. 어떻게? 일체 생활금 지급하지 않기로. 분립 변경이네요. 그렇죠? 당시에 피고회사 노조가 없었어요. 노조 없었기 때문에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전국의 각 영업소별로 급여 규정 변경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서면을 보내서 서명을 받아서 설명회를 한 후에 집단적으로 어떤 설명회 거친 후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했단 말입니다. 자, 1차 변경 시 전원 찬성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요, 2차 변경 시에는 4명이 반대했어요. 자, 이렇게 4명 반대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반대한 사람들이 이제 원고들이 됩니다. 이런 급여 규정 변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냐? 자, 서면에 반대 문구를 기재할 수 없었다. 반대한다는, 여기는 참, 여기 보시면 동의한다는 문구만 있었던 것이지 반대한다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지 않은 것, 이거는 부당한, 이거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설명 당시 부수장들이 설명 장소에 남아 있어서 뒷짐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면서 한번 어떤 동의 안 하는지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당한 개입 또는 간섭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원고들은 모두 패소를 하게 됐던 것이죠. 뭐 대부분 찬성했잖아요, 그죠? 대부분 집단적으로 동의했고, 그 다음에 서로 이런 설명회를 했고, 서로 의견 교환 절차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취합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던 것이에요.
판례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이 사항과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해서 그냥 설명회가 있었던 얘기예요.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요거 아까 우리 봤죠 이미 이렇게. 자, 근로자 개인 상호 의견 교환해서 찬반 의견 집약해서 전체적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나 슬래시 하시고 끊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하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하는 것은 아까 왜냐면 전자가 뭐였습니까? 여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요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 즉 뒷짐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간섭이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인, 이거 사실 추징할 때 그 추잖아, 추인. 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무효죠. 퇴직금 지급률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에 노동조합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 하는 내용, 새로운 내용의 단체별을 체결했어요. 누가요? 노동조합이요. 노동조합이 이런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 따르기는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노동조합이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종전에 잘못된 무효를 우리 인정할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추인이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를 건드리면 이게 좀 불편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체결한 경우에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 규정의 효력과 그 적용 범위가 무엇인지 이게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판례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사례인데요. 피고회사는 81년도에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 이거 무효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약 10년 뒤에 노조가요 단협 체결하면서 종전에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그냥 적용하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추인 아니냐는 거예요, 추인. 자, 무효행위의 추인 이 법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근로자의 원고들은 이런 종전에 A회사 취업규칙 분립 변경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했죠. 즉 2번을 무시한 거예요. 일단 했을 때 판례는요. 자,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주권,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주권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서 자 보세요. 소급동의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소급적으로 동의, 이렇게 소급적으로 동의.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소급적으로 생기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종전에 잘못된 것을 그냥 동의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 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아까 여기 뭐였습니까? 1991년도 단협 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동사하며 그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될 노조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생긴다. 자, 보세요. 뭐라 됩니까? 그 승인의 효력은요, 언제부터 생깁니까? 효력이 단체 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동사하며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될 노조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 생긴다. 즉 단협 시행 이후에, 자, 이후의 노조원이나 근로자에게 생긴다라고 봤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가 없죠. 소급표는 없습니다. 단협 체결된 무효, 그 전까지는 무효는 무효인 거예요. 그냥 무효예요. 무효이지만 그 단협 체결 시행 이후에 종사하는 노조원이나 근로자들에게는 생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그 이전에 만약에 퇴직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 불리하게 변경된 그런 퇴직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언제요?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그 중간 그때까지 퇴직하신 분들, 그 이후에는 단협 규정 적용받으니까 이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불리하게 변경된 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요. 단협에 의해서. 그 이전에 81년부터 91년 단협 체결 이전까지 퇴직하신 분들은 당연하게 이런 걸 무효임을 주장해 가지고 퇴직금 중에 못 받은 부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이게 97년도에 제기된 제기는 뭐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거의 90년도 한창 지나가지고 제기된 것인데요. 그 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금성을 가지는 것이고요. 임금 시효는 얼마입니까? 3년이에요. 이미 이 사건 이걸 알고서 서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다 만료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 헷갈리는 분 계시는데요. 81년부터 91년도까지 그때 퇴직하신 분들은 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주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소멸시 완성되어 가지고 임금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원고들은요, 이미 이 그 단협 체결 이후에 이미 그 여기에 적용을 받는 노조원들이었어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유효하게 됐기 때문에 그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됐던 것이고요. 자, 연이어 보겠습니다. 취업규칙 중에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함으로써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측과 사이에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 따르게 하는 내용의 단체별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 종전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만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특이한 거였어요. 종전 퇴직금 지급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았는지 여부 상관없이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 종전 퇴직금 지급률 적용되는 것이 제공되어야 하는 걸 알았는지 여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그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퇴직금 지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봤던 것입니다. 뭡니까? 단협 체결 이후에 여전히 근로하게 되는 노조원이나 근로자 모두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그것을 그 근로자에 대해서 그것이 불리함에도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임을 인지하고 노조가 그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추인했는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 뭐 종전 퇴직,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 자, 이게 주체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잘 보시면 여기 주체가 없어요. 사실 주체는 누가 됩니까? 누가 이거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노조 아니에요, 노조. 노조가 종전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퇴직금 지급률 적용, 이게 뭡니까? 종전 취업규칙이 무효, 이거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종전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판례 읽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어쩔 수 없어요. 저랑 같이 이걸 잘 이해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거는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 종전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됨을 알았는지 이것은 종전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알았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부에 관계없이. 자, 여부 관계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단협을 체결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노조가. 관계없이 노조가 추인했다 하더라도, 단협에 사인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편 판례는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이 변경 이후 신규 입사자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 피고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서 취업규칙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이 무효죠. 이러한 변경규칙은 누구에게는 유효하다. 새로 신규 입사자에게는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다. 자, 종전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 즉 무효이기 때문에 종전 취업규칙. 하지만 무효인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신규 입사자에게는 유효 이렇게 봤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자 1964년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73년도에 불리하게 변경되었지만 동의가 없었다. 그리고요 여기에 원고는 78년 한참 마지막 변경된 때가 언제냐 74년도였었어요. 자 이게 불리하게 변경됐고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죠. 이제 무효로 된 취업규칙이 있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78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쓰고요. 취업규칙을 확인하게 되어 있죠. 확인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10년 뒤에 퇴직할 당시에 이 원고가 입사 이전에 최초의 취업규칙 관련된 규정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데 이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최초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회사가 거절하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고가 패소했고요. 패소한 원인은 무엇이다? 바로 요 나번에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입사자에게는 유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고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은 무엇이냐? 당연히 무효죠. 취업규칙 변경이 동의받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 이거 신규 입사자잖아요. 자 이게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 이게 신규 입사자 아닙니까? 이 관계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것이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자 판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똑같은 얘기예요. 자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여기 수용 이거 동그라미요.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 여기 누구예요? 신규 입사자예요. 신규 입사자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런 신규 입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 끝에는요 그 페이지 183페이지라고 써 주시고요. 183페이지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과 차별 취급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183페이지 요게 이제 그 183페이지 보시면 넘겨 보시면은 거기에 근로관계 포괄 승계 효과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154페이지 바로 이 부분을 쓰세요. 자 154페이지 그때 가서 이제 한번 상호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자세한 설명은 2기 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건 2기 때 가서 할 거예요. 한번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적어 놓기만 하세요. 자 그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성 합리성 자 쟁점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 이거는 원래 무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것을 유효하게 인정해서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것이 문제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기계연구원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피고회사는 1970년도 1월 1일에 퇴직금 규정을 제정했어요. 자 이후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집단적 동의가 없었죠. 따라서 무효 되는 것입니다. 자 종전에 퇴직금 규정 제정되기 이전에 입사했던 원고는요. 퇴직하면서 당초에 70년에 제정된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해달라. 즉 그 이후에 개정된 거 요거 갖고 말고 최초에 제정된 것 갖고 퇴직금 달라. 가장 유리했으니까 주장했고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원고는 이러한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고요. 이때 자 원심과 대법원은요
자, 비록 동의는 없었어. 무효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된 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서 갑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을 통해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 박탈에서 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여기까지는 맨날 나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 당해 취업규칙 작성 변경이 그 필요성 내용의 양면으로 보아 그에 의해서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까 봤죠. 그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에 적용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효력 부정할 수는 없다. 즉 유효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나머지 한편 판례 요거는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자, 취업규칙 근로자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한 근기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보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 분리 변경. 여기는 페이지 300페이지 써보세요. 300페이지 쓰시고 300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300페이지에 거기 로마자 2번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효력 밑에 쓰세요. 페이지 154페이지. 요 관련된 부분입니다. 왔다 갔다 이제 보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페이지 표시만 일단 해주세요. 자, 근로조건에 대해 관해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됐어요. 이 경우 취업규칙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취업규칙보다 단협이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이게 단협을 우선시할 것이냐, 취업규칙 우선시할 것이냐, 이게 문제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 밑에 보지 마시고요. 상식적 먼저 가보시자고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 우선할 것 같아요? 아니면 노조의 즉 근로자의 대표가 사용자하고 정한 어떤 합의가 더 우선할 것 같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거, 이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단협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즉 취업규칙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배제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판례의 결론입니다. 판례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제일 특시 사례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단협의 분립 변경에 대해서 자, 협약 자체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협력성을 결여서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유효이다. 봤던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편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취지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하 결론이 뭡니까? 단협이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적 적용한다.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따가 300페이지 할 때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단체협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제일 특시 사례라는 것이 있어서 그 회사에서 자, 무단결근 7일이면은 택시 회사에서 무단결근 7일이면은 해고할 수 있게끔, 징계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단결근 7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회사의 이제 업무 영업에 지장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협으로 5일 무단결근이면 징계, 해고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꿔버렸어요. 단협으로. 취업규칙은 7일 무단결근시 해고, 징계 이렇게 나왔는데요. 더 요건을 더 이제 엄격하게 한 거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한 것이죠. 5일 무단결근만 하더라도 바로 해고시켜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해당 근로자가 6일 무단결근했어요. 만약에 종전 취업규칙을 따르면은 아직 7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단협에 따를 경우에는 5일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고 실제 여기에 따라서 징계 해고했던 상황이에요. 판례는 단협 우선 이렇게 봐가지고요, 이 해고가 정당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사유, 보시는 것처럼 징계 사유 발생 시와 징계 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 규칙 개정된 경우 이 징계 절차에 적용할 취업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헌법상 불소급 원칙 관련된 부분이라서 크게 중요할까 싶긴 한데 이게 리딩 케이스에 나와 있어서 이제 우리 판례백선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평석도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상세한 평석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게 나와서 한번 제가 거론해 봤습니다. 자, 징계사유 발생 시. 자, 이게 징계사유 발생, 이따 판례할 것인데요. 발생 시와 징계 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 규칙이 개정됐어요. 이게 이제 불리가 개정됐는지 이걸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때 징계 절차에서 적용할 취업 규칙이 종래의 취업 규칙인지 아니면 개정된 취업 규칙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 교통안전공단 사례인데요. 공단 사례입니다. 자, 가불병은 공단 근로자들이에요. 갑은 2007년도, 그 다음에 을은 2008년도, 병원 죄송합니다. 2012가 아닌데 이게 맨날 틀리는 건데. 자, 2012년도가 아니에요. 2012년도 죄송합니다. 2012년도 2012년도는 지금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각 금품공여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12년도는 혹성 탈출 같은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위 행위 당시에 징계 시효는 3년이었습니다. 이렇게 2007년 이거 변경해야 됐네. 제가 맨날 수정한다 하면서도 꼭 누락된 게 있어요.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비위행위 당시에 징계시효는 3년이었어요. 즉 언제까지냐? 이게 2007년이었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그 다음에 이게 2008년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요때 7년도 8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바뀌었네요. 이게 11년도죠. 11년도 8월. 그 다음에 요거는 2012년도이기 때문에 2015년도 10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징계 시효가 바뀐 거지. 이때까지 되겠죠. 이렇게 12월이니까 11월 말까지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요때 8년이니까 2011년. 요게 12년이면 이제 15년 된 것입니다. 자, 정부 지침으로서 각 공단의 징계 시효가 5년 연장이 됐고요. 이 요청에 응해서 2009년도 7월 31일 날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어요. 즉 이 사람들은 2009년도에 이게 연장됨으로써 원래 2010년도 요때까지만 되면은 징계시효가 완성되는 시기였거든요. 간만 보자고요. 2007년 1월 19일에 비일러 가지고 2010년도 1월 18일이면 이 징계시효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아직 2010년 되기 전에 징계시효를 5년 연장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요 2010년이 아니라 2012년까지 요거 징계가 시효가 연장됐어요. 그리고요 공단이요 2011년도 11월에 갑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파면 조치했습니다. 만약에 2009년도에 징계 시효가 연장되는 이런 어떤 규칙이 변경되지만 않았더라면 갑은요 2010년도 이미 2011년도 당시에는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난 때잖아요. 더 이상 파면 조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뭐라고 했습니까? 갑은 징계 시효 3년이 만료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파면 징계는 부당하다 라고 판시했던 것이죠. 즉 여기에서 정부 지침으로 공단이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을 한 것, 요거는 취업규칙의 분립 변경이고 동의도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고요. 판례는요 분립 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립 변경 자체로 보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판례는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정 성격을 갖는 것이다. 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그 문헌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는 해석을 해야 된다. 객관적 의미를 없는 해석할 때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 징계 사유 발생 시 2007년도와 징계 절차 요구 시 2011년도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 절차 요구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취업규칙과 그의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언제요? 징계 절차 요구 당시가 언제입니까? 2011년도예요. 2011년도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취업규칙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 적용을 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등 불리한 법률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자 동그라미 칩니다.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자 이미 완성 또는 종결 옆에 쓰세요. 이거는 진정소급효 이렇게 쓰세요. 진정소급효. 자 이미 완성 또는 종결 진정소급효입니다. 이렇게 진정소급효가 있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헌법상 불수급 원칙에 위배되어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즉 헌법상 불수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즉 완성 또는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라면 이것은 헌법상 법률 불수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위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건 뭡니까? 효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위배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이 막 꼬였기 때문에 헷갈리시는데 쓰세요. 그냥 위배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개정된 취업규칙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건 신뢰보호 여기 쓰세요. 보호가치 여기 뭐예요? 옆에 쓰세요.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의칙 이게 뭡니까?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된 원칙이에요. 신의칙상 그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판시하였고요. 결론이 뭡니까? 따라서 이것은 중간에 아까 2009년도에 변경한 것은 이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고 정당한 것이고 따라서 불이익변경 아님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불이익변경 아니니까 불이익변경임을 전제로 한 이 갑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기각한다, 부당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판례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요. 판례는 크게 진정 소급효와 부진정 소급효를 나눕니다. 그리고 진정 소급효는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원칙 안되고 예외 되고 부진정 소급효도 원칙은 안되고 원칙은 되고 예외 안된다. 진정 이게 진정과 부진정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이게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은 뭐냐? 완성된 법률 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그러한 어떤 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진정은 아직 미완성된 법률관계,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판례는 이게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를 크게 나누고요. 진정소급효에서 이 진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이거는 만약에 이 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2009년도 취업규칙이 2010년도 이미 그 징계시효가 끝난 다음에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성된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어떤 개정이기 때문에 진정소급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원칙 안 돼요. 예외적으로 되는데요. 이 어떤 예외냐? 중대한 공익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중대한 공익. 예를 들어서 친일파의 지산을 환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가능한 거거든요. 진정소급효. 다음 부진정소급효는요 아직 미완성된 이에요. 미완성된 법률관계, 사실관계. 우리 본 사안과 같은 경우죠. 아직 2010년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는요 2009년은 아직 이 징계시효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미완성된 법률관계예요. 또는 미완성된 사실관계예요. 이것은요 판례가 원칙은 인정이에요. 원칙은 인정, 예외는 예외적으로 안 되는 예외적으로 원래 안 되는 것인데요.
언제 예외적으로 가능하냐? 바로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원칙은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 가능한데요. 예외적으로 안 된다. 언제?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제한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안에서는 히니치가 표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예외. 이거는 공익, 이거는 신뢰 보호. 이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은 되는데 예외가 안 되고 안 되는 경우는 신뢰보호 원칙. 요게 요 원칙을 원칙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제 소급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 소급표는요.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 가능할 때 소급표도 가능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중대한 공익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이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요. 옛날 저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따라서 15년만 지나면 살인범이 잡혀도요 처벌을 안 당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너무 부당하니까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15년일 때 15년 지난 사람이어서 살인죄에 이제 벗어났어요. 난 이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난 처벌을 안 받게 된다. 이렇게 되었던 15년 지난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갑자기 국회에서 종전에 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범들에게도 다시금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법을 지정하는 것. 이것은 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하고요. 진정 소급표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헌 판단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왜냐? 원칙이 안 되기 때문에. 반면에 상과 같은 경우 원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던 원칙이 가능하다. 왜냐? 부진정 소급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판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호텔 사례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보시겠습니다.